그 후에 잘못 선택을 했던 건 창동 충분히 됐다. C선 위에 이 정부니까 이 정부로 넘어가자.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던 게, 만약에 비교를 해봤을 때 창동에 그런 아파트를 2천에 살 수 있었고 유정부에 그런 아파트를 1,000이나 500에 살 수 있었더라면 넘어가는 게 맞아요. 조그만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었으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잭팟이라고 합니다.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의 저자이고요. 또 잭팟이 갭투자 연구소라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, 제가 서울이나 경기 쪽, 인천 쪽 이런 데 예전에 아파트 투자를 다녔을 때,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, 영국으로 봤을 때 그 크로스레일이라 하는, 지금 한국의 GTX가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들고 있죠. 그거를 봤을 때 저거는 괜찮겠다.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슈가 되겠다 라고 해서, 사실 그게 이슈가 뭐 여기 생긴다 그러면 몇 억씩 오르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투자를 하기 시작했을 때 2006년부터 2018년까지였거든요. 근데 그때도 A선은 이미 착공이 되었고 뚫고 있어서 가지고 되게 비쌌어요. 임장도 가보고 뭐 했었는데 비쌌고, 그게 C선과 B선은 예타 통과도 아직 안 됐을 때라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살았던 데가 수유, 미아 이쪽이었거든요. 창동. 그래서 최종적으로 창동에 살다가 했는데, 근데 그때도 GTX역, 창동역이라고 하면 그 역세권은 되게 비쌌어요.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쌌는데, 좀만 이제 약간 벗어나게 되면 2급지나 3급지 정도에 보면 25평 계단식이고 뭐 한 20년 된 구축이 갭 2천 정도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창동 쪽에 좀 여러 개 사놓고, 그 후에 잘못 선택을 했던 건 창동 충분히 됐다. C선 위에 이 정부니까 이 정부로 넘어가자.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던 게, 만약에 비교를 해봤을 때 창동에 그런 아파트를 2천에 살 수 있었고 유정부에 그런 아파트를 1,000이나 500에 살 수 있었더라면 넘어가는 게 맞아요. 조그만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었으니까. 근데 저는 이 돈이나 똑같았거든요. 그때 유정부도 하나 살려면 2천만 원씩은 들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사놨는데 나중에 오른 거를 따져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서울은 서울이다. 여기서 굳이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넘어갔구나, 이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경기도도 굉장히 좋아졌지만, 또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, 그래도 역시나 할 수 있으면 서울에 하는 게 좀 맞다라고 그때 교훈 하나 얻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실패한 거 하나는 인천의 빌라인데요. 그때도 경매로 사긴 했는데 신축이었어요. 신축이고 방 3개 있었는데 한 1억 2천 정도 했었는데, 그때 또 지금 와서 생각한 건 뭐냐면, 빌라의 신축은 안 오른다. 빌라가 오르는 경우라고 하면 진짜 30년 넘어가지고 그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가 되고, 그러면 이제 수요가 있어서 오르게 되는데, 신축 자체는 이게 오르지 않는구나 라고 그때 판단을 했고, 물론 빌라 신축도 상위 입지라면 오르겠는데 제가 그 상위 입지에 절대 산 게 아니었고요. 단순하게 정말 뭐 하위 입지에 신축이라고 해서 샀는데, 제가 한 8년 전에 낙찰받은 건데 지금 그 금액으로 못 팔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때도 빌라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,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판단을 했던 거는, 결국 그 후부터는 신축 빌라를 안 샀고요. 또 유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. 그래서 그거 이후로는 제가 복도식 아파트도 하나도 안 샀습니다. 다 가지고 있는 거는 25평 계단식 이상만 가지고 있고, 그래서 요 두 개 자체는 그랬고, 아까 신축 빌라랑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하자면, 그러면 이건 오피스텔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만약에 오피스텔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시공사나 시행사나 건축주나 이런 게 있을 텐데, 자원봉사 한다고 만들 건 아닌 거잖아요.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어도 대지값이랑 건축비랑 해서 자기의 마진을 더해서 분양을 할 텐데, 그런 분양가에는 건축주의 마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분양으로 사면 결국에는 금액이 빠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, 지금도 서울 오피스텔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 지금 거의 제가 사는 게 신축이 되고 완공이 되고 3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사고 있어요. 딱 그 구간만.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. 약간 신도시에 상가가 분양을 하는데 처음에 상가 분양할 때 사는 게 아니다. 그거는 신도시가 완공이 되고 한 4년 정도 뒤에 가서 상가 경매로 나와서 사는 거다.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, 결국에는 분양 당시에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가서 그 거품이 좀 빠졌을 때 산다, 이런 구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그때 이후로는 그걸 알아서
이렇게 연식을 좀 약간 된 거, 신축이지만 약간 된 거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. 네, 많이 배웠죠. 그래서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회사원이었거든요.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. 제가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손에는 남는 게 없는 구조였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은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가는 거 말고는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 항상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 어느 걸 사야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을까를 사실 공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주식을 하면서도 약간 주식도 똑같거든요. 내가 투자금이 얼마고 결국에는 수익이 얼마가 났으면 투자 수익률, 이게 전부잖아요. 사실은 이 투자 수익률이란 5글자가 사실 전부인데 부동산도 그 똑같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내가 투자한 게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다 이렇게만 봤는데, 근데 부동산은 내가 투자하는 게 몇백으로 되지 않잖아요. 몇천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10년 전부터 돈이 안 들어가는 물건만 찾기 시작했습니다. 그 돈이 안 들어가는 물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만약에 매매가가 1억으로 누가 나한테 준다라고 하면 전세를 1억에 줄 수 있는 물건인가? 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투자금은 없고, 그리고 전세는 사실 그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가치이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안에도 들어가는 지표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M2 광의통화로 봤을 때는 그런 광의통화 자체 통화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당연히 이제 돈의 가치가 희석될 거 아니에요. 그럼 돈의 가치가 희석될수록 전세도 물가니까 올라가게 수밖에 없겠다. 전세가는 우상향하겠는데? 라고 생각해서 처음 잡았던 거는 첫 번째, 돈이 안 들어가는 걸 잡자.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걸 잡기 때문에 전세가는 우상향한다. 딱 이 부분만 잡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 과정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처음 하나는 요즘에는 부동산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. 근데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그 원천 자료 자체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아니면 KB부동산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가지고 그걸 가공을 시키는 건데요. 저는 그 가공을 시키는 걸 화면을 보면서 사실상 어떤 기사에 그런 그래프가 나오든 뭐 표가 나오든 이런 거를 저는 우선은 안 믿어요. 왜냐하면 그 표를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가공한 사람의 의도가 숨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어떤 그래프를 보든 그 원천 자료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자료 가지고 제 데이터를 가공을 시킵니다. 그럼 그게 이제 맞다라고 하면 이제 믿기 시작하고요. 그러니까 딱 숫자만 믿는 거죠, 사실은. 그런 데이터를 취합하는 자료를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. 저만의 루틴으로 뭐 주마다 하는 일, 월마다 하는 일, 분기, 반기, 1년 이렇게 다 보는 표들이 있어요. 그런 표들을 위해서 흘러가는 감각을 일으키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. 그거와 별개로 또 하려는 일인데 이거는 진짜 손품을 파는 거죠. 네, 손품을 파는 거고 계속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이제 손으로 찾는 거예요.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능력치가 올라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은 어떤 지역이건 뭐 어떤 물건이건 보면 이미 시대 트래킹이 다 옛날부터 돼 있어가지고 싸다 안 싸다를 바로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손으로 약간 매크로 돌리는 것처럼 손크로 같은 거 계속 돌리게 되면 나중에 네이버 부동산도 너무 많이 검색을 하다 보면 너 뭐지 로봇 아니냐고 이렇게 무슨 창이 떠요. 숫자 집어넣으라고. 그런 것까지 제가 딱 보면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검색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.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. 그게 약간 노력인 것 같아요. 지금도 집 숫자도 많고 많이 공부도 했고 사실 책까지도 내긴 했지만 매물을 검색하는 거는 이거는 요령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계속 꾸준하게 내가 봐야 내가 원래 보던 단지가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이 3, 4천 싼 게 나왔다. 뭐 2, 3천 싼 게 나왔다.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보고 그 물건 있으면 보러 가고 임장을 가면서 인테리어 상태를 보고 집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고 요 부분들이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부분들이긴 하지만 다 이어져서 꾸준하게 하는 게 결국 정답인 것 같아요. 그건 책에서도 제가 적어놨는데요. 진짜 모든 걸 오픈해도 안 하실 분이 99%라 생각해요. 왜냐면 진짜 저처럼 제가 책에 적어놓은 것처럼 하시는 1% 분들은 오래만 하신다면 성공합니다. 다만 오래 하시기가 어려워요. 저만큼 시간을 그만큼 써야 되고요.
관심도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. 그러니까 잠깐 와서 부동산 시장에서 뭐 한두 번 매매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뭐 시세 하락하는 적 체크하고 싼 매물 체크하고 이러면서 꾸준히 사면서 또 꾸준히 그걸 임대해주면서 임차인 관리하고 집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한 부분인 거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더 다주택자가 된 이런 부분들이 말은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. 실제 이걸 하라면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책 서두에는 두 번째 책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넣었다. 왜냐면 저는 인지도가 없었으니까. 그래서 지금 뭐 후회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 생활 거의 10년 하면서 직장인이 거의 9년이었거든요. 직장인도 거의 10년이었고 하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당시에 이미 한 20, 30회 정도 있었고요. 거기서 나오는 월세 흐름도 이미 회사에서 받는 월급 정도 이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급하시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걸 준비하시면 더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충분히 회사를 다니시면서 1년에 한두 채라도 진짜 안전마진이 2, 3천 있는 거를 1,000만 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런 종류의 물건들을 1년에 한두 채씩 꾸준하게 사 모으시는 거를 해서 길게,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10년 동안 하실 자신 있으시면은 10년 후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, 저는. 네.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를 나오시려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